네, 이번에는 8번째 인권운동의 최전선 변호사 이돈명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문평면에 해당하는 곳이지요.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는 아버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돈명 변호사의 아버지는 소장농에서 지주가 되신 분이에요. 소장농 아시죠?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이용료, 토지에 대한 이용료를 주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던 분인데 워낙 성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 농업을 또 천직으로 알고 사셨던 분이어서 점차 땅을 조금씩 싸서 늘려서 이 자식들을 키우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돈명은 농사 일을 거들긴 하였지만 본인하고는 별로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약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세요? 공부하기 싫지요?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바로 이돈명은 아버지가 공부하지 마라. 넌 농사를 지어라 하니까 농사는 짓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에 회고록 중에 돈명이 할아버지라는 회고록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반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소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죠. 졸업한 뒤 상급학교 진학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결코 그걸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운명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운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운명으로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그는 그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네. 12살까지 이렇게 천자문이나 명심보감, 전통사에서 공부했었던 그 공부를 해왔죠. 그리고 소학교에 편입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다시에 있는 소학교, 이 거리가 굉장히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걸어 다니기에 너무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학교를 마치죠. 그리고 목포 상업학교, 김대중 대통령이 나온 그 학교죠. 그 학교에 시험을 치렀으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래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 농사를 돕기 시작하지요. 그러다가 와세다 대학 강의록, 이거는 이제 통신, 우편물로만 공부하는 것, 그게 있다는 걸 알고 그걸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다. 잡기 배우듯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하듯이 했다. 3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리고 중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었다. 최종 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와세다 대학을 졸업할 정도의 전문적인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겨우 중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졸업장을 얻게 된 거죠. 검정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대학교가 1946년 9월에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일제 해방되기 이전에 일제가 우리 젊은이들을 강제징용 혹은 강제징병을 했고 우리 어린 소녀들은 강제로 위안부로 끌고 갔잖아요. 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이돈명은 금융조합에 취직을 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해방이 되자 그것을 그만뒀죠. 그리고 대학을 가겠다라고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도 아버지가 또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대학 가기만 하면 우리 모든 걸 다 해줄게. 부모님들이 대부분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때까지 공부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이돈명의 아버지는 대학 공부하지 말고 농사지어. 농사가 천직이야. 이렇게 늘 강조를 하시면서 대학 진학을 반대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돈명은 결단을 내리죠. 난 대학을 가고 말 거야. 그래서 긴 우물, 예전에는 집집마다 우물이 있기도 하고 동네에 큰 우물이 있기도 합니다. 아주 깊이 팠던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나 빠져 죽겠다고. 나 대학을 안 보내주면. 그래서 그래, 알았다. 너 대학 진학해라.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조선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이 동기들 사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에는 고등고시라고 했습니다. 사법고시를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 택도 없는 짓거리 한다고, 네가 그것을 합격할 자신이 있다고? 말도 안 된다.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 시험을 합격하겠냐. 네가 만약에 그걸 된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를 하죠. 그런데 공부를 해서 합격합니다. 합격해서 지금 오른쪽 신문에 그게 나요. 회고록 일부를 제가 옮겨드렸으니까 그거는 또 여러분 화면 정지를 해놓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등 난 사람은 이미 만주에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었는데 자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을 받기 위해서 다시 시험을 봤던, 전문적으로 이미 이제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차석 2등으로 합격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1등이나 마찬가지죠. 친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친구가 야, 네 이름이 합격했어. 이게 신문을 들고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이 다 찾아옵니다, 집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별일도 다 있다. 참 별일도 다 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아버지는 그러면서 참 별일도 다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돈명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또 어쩌겠어요. 참,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 내가 증명했잖아요, 존재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충분히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죠. 택도 없는 짓거리 하지도 마라. 근데 그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발령을 받게 되죠. 사법관 15로 발령을 받고 그리고 판사가 됩니다. 판사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네, 바로 사직서를 내고 변호사의 길로 들어섭니다. 근데 대한민국 변호사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해요. 대한변호사협회 총무를 맡은 다음에 동료들을 위한 제도도 만들고 여러 제도를 만들어서 안착시킨 사람이 이돈명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974년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흔히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하는 요 사건을 보고 인권운동, 반독재 운동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황일철 변호사 등 몇몇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인권운동에 전념하죠. 그래서 죄 없는 반정부, 독재를 반대하고 인권 유린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자, 판사를 했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받아서 돈을 잘 벌어서 부를 축적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정말 정의로운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인혁당 그 다음에 있었던 이 인혁당 사건에도 이제 이돈명 변호사가 또 역할을 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이때 형장에 있을로도 많이 사라지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변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가가 재심 판결을 받아서 다 무죄로, 그때 당시 말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다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이렇게 정권의 바른 소리, 제발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를 가진 민주화 운동의 인사들을 처벌하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리고 가두는 일들이, 또 하나는 공산당이라는 혐의를 씌워서 너희들은 간첩이잖아 라고 간첩 사건으로 조작해서 이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해결에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됐죠. 그리고 명동 사건도 변호하게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함세웅 신부님, 문동환은 여기는 목사님이신데 문익환 목사의 동생이세요. 윤보선, 잠깐 대통령을 했었던 시기가 있죠. 이분들을 또 한꺼번에 또 다 구속시키는 일련의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자 또 이분들을 위한 변호 활동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김재규가 시해하게 되죠. 그때 변호인단들이 이렇게 꾸려져서 김재규라는 사람이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들을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지금 오른쪽 이미지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게 그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줘야 한다라고 해서 인권 변호사들이 함께 변호에 나섰거든요. 그렇지만 군사법원에서 이 김재규를 비롯해서 그의 부하들은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1980년에 다 형장의 이슬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바로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과정들이 다 사실 역사적으로 다 규명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이 엄혹한 시절에도 이돈명은 변호 활동,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80년 광주 민중항쟁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고 해서 미 문화원을 방화하는 사건들이, 학생들이 방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부산 미 문화원도 그렇고 광주에 있었던 미 문화원도 그렇고 화염병을 던지고 하는 일련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때도 이런 변호 활동을 계속 지속하지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고 이런 언론인이기도 했던 이부영을 숨겨줬다. 근데 사실은 숨겨주지 않았거든요. 조영래 변호사가 너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이돈명 변호사님 댁에 숨겨줬다라고 합시다 했는데 이렇게 잡혀가서 구속이 됐습니다.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불릴 만큼 늘 웃고 다녔던 변호사, 구속 수감되면서도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안법을 위반했다라고 한 혐의, 그리고 이부영을 은닉, 몰래 숨겨줬다. 신고해야 되는데 숨겨준 것도 처벌을 받잖아요. 아무튼 그 위반으로 또 이렇게 투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조선대학교가 전 재단에 아무튼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있으면 사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조선대학교 당신의 모교에서 총장을 하게 되고 학원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창간을 준비하는데 또 여러 가지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 그리고 독재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았던 민주화 인사들을 위해서 온 나머지 생을 다 헌신했던 변호사의 모습을 보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존재를 증명해 왔던 이돈명에게서 여러분 또 무엇을 배우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꺼지지 않을 통일의 불꽃 신문병난을 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이 고향이고 서석초등학교 편입해서 전학해 왔죠. 지금 현재 서석초등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화순에 가면 도곡 온천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처음에는 여기 광주까지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생이. 이게 8km인데 왕복 16km. 키로수는 그보다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키로수는 모르지만 쟤를 넘어서 그렇게 혼자 걸어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당숙집에서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모든 걸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 완벽하게 다 아니까 선생님들이 붙여준 별명이 외우는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여운교라는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게 되죠. 동화 작가였고 동시도 쓰셨던 분인데 이 분의 칭찬을 듣고 내가 글 쓰는데 재주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글을 쓰게 됩니다. 그 작품이 바로 가을의 산길, 고향 계신 어머니인데요. 이 작품은 초등학생이었던 문병난이 썼다. 자, 여러분도 지금 이만큼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쓰려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오른쪽 고향 계신 어머니는 또 곡이 붙어서 노래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가을의 산길, 엄마를 그리워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담았고요. 고향 계신 어머니는 제가 광주에 있으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쓴 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화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조선대 물리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신 김현승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김현승도 가로수라는 작품을 쓰고 그 수업을 들었던 모든 학생들이 이 가로수를 주제로 해서 시를 썼어요. 시 창작 시간이었겠죠. 근데 신 김현승이 이 작품을 보고 현대문학에 추천을 해서 등단하게 된 작품입니다. 그게 바로 가로수예요. 신 김현승의 작품은 사상계에 똑같이 가로수라는 작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병난은 중요하게 시인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늘 강조를 했는데요. 시인은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거부적인 태도, 수용적 태도,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비판적인 태도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현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다산 정약용도 이미 오래전에 시란 현실,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 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가 아니다라고 설파한 바 있습니다. 문병난도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애찬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 삶 속의 현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면 짐작이 되시죠? 문병난이라는 시인은 어떤 시를 썼을까 금방 짐작을 하실 텐데요. 시를 쓰는 이유에서도 그 연장에서 이유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는 무엇입니까? 시는 왜 쓰느냐? 시는 왜 쓰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나는 2등 방문의 가슴에 총탄을 겨눈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읊었던 이것이 보는 대로 죽이리라. 그걸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윤동주가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을 때 3번 지른 그 고함 그걸 최고의 시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건 잊지 않으시겠죠?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시가 해야 될 기능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문병난은 조선대학교에서 2년 동안 교수를 하기도 했던 이 서정주를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왜? 일제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시를 많이 썼고 글을 많이 쓴 사람이 서정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래도 시를 잘 쓰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병란의 시론에 입각하면 시를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윤동주의 삶과 안중근의 삶에 견주어서 보면 이건 시가 아닌 것이 되는 셈이죠. 자, 친일 작품들입니다. 서정주가 남긴 스톱해서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1961년 8월 24일 경향신문에는 혁명을 찬양하는 시가 실립니다. 서정주의 시. 이 혁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를 당시에는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혁명 100일을 맞이해서 그걸 찬양한다라고 하는 시가 바로 이 혁명찬입니다. 자, 마지막 연을 읽어보면 이 거칠은 마음의 땅에 소나기처럼 오시는 혁명은 오랜 민중의 소망이다. 1960년 4.19 어린 학생들이 일으켰던 부정부패를 반대하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와이로 망명을 갔던 역사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거에 뒤엎어버린,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오랜 독재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걸 찬양한 시입니다. 그러니 문병란 시인이 서정주 시인을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조선대학교에 서정주가 근무할 때 쓴 시입니다. 무등을 보며. 무등을 보며라는 시인데 이것을 다시 문병란 시는 되돌려주기 방식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정주는 나를 친일파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시, 종천순일파, 나는 하늘의 뜻에 순명했을 뿐이다, 그 뜻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친일파라고 부르는데 나는 이의가 있고, 친하다는 것은 사타구니와 사타구니가 서로 친하듯 하는 뭐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것도 아니고 불일파라고 하지만 나는 거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을 하지요. 그래서 문병란은 이 가난이라는 시를 통해서 그대로 서정주에게 돌려줍니다. 가난이 왜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냐. 가난은 새끼 키워본 사람이면 다 한다. 딸 하나 결혼시키는데 기둥뿔이 날아가고, 새끼 하나 대학 보내는데도 개똥눈이 날아가고. 이제 가난은 이렇게 호젓하게 묻혀 있는 게 아니다, 삶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0년 광주 민중항쟁 이후에는 이렇게 애도의 시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요. 이런 시들을 통해서, 시집을 통해서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특히 광주라고 하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그리고 늘 은폐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 전두환 정권 등에 대해서 대항하는 시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견우와 직녀라고 하는, 그걸 토대로 해서 쓴 직녀에게라는 시는 남과 북이 갈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곡이 붙어서 직녀에게라는 노래로 널리 불리해지게 됐죠. 그래서 꺼지지 않을 통일의 불꽃의 시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 다음 전라도의 시인, 광주의 시인 이성부. 광주고등학교를 졸업한 분이고요. 동구 대인동에서 태어나서 광주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까지 이 무식에서 배운,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듣고 배운 광주에 대한, 무등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작품으로 쓴 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분들은 아마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더 크면 배우게 되실 거예요. 강태열, 박봉호, 윤삼아, 주명영, 이런 시인들이 되는 이 학생들이 상록집을 내게 됩니다.
이 상록집은 강태열 시인이 아버지 땅 문서를 몰래 맡기고 시집을 냈을 만큼 문학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무대부 2세대는 바로 이성부, 문순태, 민용태, 이화, 조태일, 박성무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광고 시집에는 이분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1958년에 나온 거예요. 이성부가 주도했습니다. 학생 때 낸 시집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문예부 활동을 하고 있나? 상상해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해라 라고 하는 부모와 주변의 사람들의 뜻만 여러분이 존중하고 있으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문학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몰래 끊임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것입니다. 누구처럼? 앞에서 살폈던 이돈명처럼 기회가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0년대가 되면 이렇게 많은 시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50년대, 60년대 광주에서 고등학교 다녔던 학생들이 거의 다 이렇게 등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시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문학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성부 시인은 바로 이 이빨이라는 시, 열차라는 시로 현대문학을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되는데 김현승 시인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스톱해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 중요하게 그의 이름을 전면에 알리게 된 작품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전라도라는 연작 시와 백제행 또는 백제라는 시 연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전라도 끊임없이 받았던 역사적으로 이 전라도의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인이 바로 이성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차분히 읽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초기 시집 두 권은 여기에는 처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라도, 백제, 그리고 교과서에도 실리기도 했던 벼라는 시들이 이 두 권의 시집에 다 실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양식은 현대문학에 등단한 이후에 다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도전을 해서 또 당선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백제 연작입니다. 전라도의 역사에 끊임없이 천착했다. 백제라고 하는 우리 시대적으로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신라가 통일하면서 거의 흡수가 됐잖아요. 통일신라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백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그 찬란했던 것들이 다 통일신라라고 하는 이름에 흡수되어 있는 것, 그 어떤 백제의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백제라고 하는 작품을 썼다. 이것도 자, 오른쪽에 첫 구절만 백제사만 제가 일부 옮겨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불타서 검은 뼈로 남은 마음들은 잿더미 속에 불씨의 눈으로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불씨가 있다라고 하는 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저 소순해의 붉은 입술을 저 젊은 허파의 마음을 맞이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꺼지지 않은 백제의 오랜 찬란했던 문화와 전통은 끄지지 않고 우리가 다시 되살려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작품들이 바로 이 백제행 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제행이라는 시를 통해서 그리고 현대문학 광주 민중항쟁 이후에는 절필합니다. 나의 고향, 나의 사랑하는 도시, 그리고 나의 정신의 모든 것을 만들어줬던 광주가 이렇게 초토화되어 버린 이 아픔을 이제 언론인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언어로도 이 아픔과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필합니다.
시를 써서 발표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매일 술과 함께 통곡의 시간을 보내다가 산으로 스며들게 되면서 다시 시를 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작품집을 내게 되고요. 그게 바로 다시 시를 쓸 수 있게 된 바탕에는 바로 무등산이 있습니다. 무등산이 있고 그가 쓴 무등산에 보면 이 무등산은 하느님이 사는 산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산이 아니다. 그만큼 광주의 사람들에게, 전라도 사람들에게 무등산은 큰 뜻과 의미를 가진 산이었다. 어른들이 대대로 그곳은 하느님이 사는 산, 무등, 없을 무자에 오를 등이요.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던 전라도 사람들의 뜻을 담기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했던 시인이 바로 이성무 시인이었습니다. 고통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대결했던 시인. 앞에서 오지오 생가에 대해서 서울과 다른 광주, 서울은 온갖 야망이 들끓는 도시, 광주에 가면 꼿꼿하게 있는 그 집을 꼭 가봐라고 이야기한 이유, 그게 바로 이성무 시인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월의 불꽃 윤상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윤상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민중항쟁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들불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중항쟁을 알리기 위해서 투사해보를 발행했던 발행인이기도 하지요. 자, 그 이전에 대학생 시절에 군대를 가서도 그는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부모님한테 보낸 편지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침울한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내년에 복학을 하면 이 어려운 현실과 싸울 작정입니다. 자, 대학생이었을 때 군대에 가서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했었던 윤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때는 박정희 정권 시절이죠.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장기 영원한 집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유신헌법입니다. 그 시기에 학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사람이 윤상원이었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주택은행에 취직을 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6개월 만에 은행을 그만두고 내려오게 되지요. 자, 그리고 들불야학에서 노동자,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졸업생에 바치는 글은 박관현 열사의 글입니다. 당시에 영어를 가르쳤었고요. 이건 학당가를 보시면 아시겠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이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학당가입니다. 그리고 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나죠.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광주는 무참히 짓밟히고 학살되었고 아직도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 누가 총을 쏘라고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규명되지 않고 있죠. 그때 학생들은 그리고 시민들은 계엄군들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시민군을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움직였고, 시민들은 또 주먹밥을 만들어서 시민군을 밥을 굶지 않도록 또 도와주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신군부의 그 특별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을 이길 수는 없었죠. 그래서 1980년 5월 27일 날 도청에서 최후
마지막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름은 옆에 다 옮겨놨습니다. 이 이미지도 아래 보시면 다 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교복을 입고 있고, 네, 또 일부는 노동자들이기도 하고, 문제학은 학생입니다. 이 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분들과 함께 산한 분, 윤상원 대변인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그의 발언입니다. 전두환 살인 집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탱크를 앞세워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건너뛰고요.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뭉쳐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다는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깁시다. 이 새벽을 넘기면 기필코 아침이 옵니다. 네, 이들은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새벽에 계엄군에 의해서 모두 산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이 동원한 인부들에 의해서 감회장되었는데 가족들이 확인해서 지금은 망월동 국민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놓고 읽으시고, 님을 위한 행진곡, 5월 광주 민중항쟁 그러면 님을 위한 행진곡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죠.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기순이라는 여학생의 사진이 가운데 있는데요. 이 박기순은 들불 야학의 강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죽게 되죠. 자, 연탄가스,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질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둘이 들불야학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어서 둘이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백기환 선생이 쓴 장편의 시에 이거를 황석영이 그걸 다시 개사를 하고, 그리고 윤상원 열사의 후배였던 김종률이라는 분이 곡을 쓰게 됩니다. 그 곡이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광주 민중항쟁을 기념식 때 재창하는 노래가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노래를 재창을 하지 못했던 또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처에 그때 좀 상황에 맞춰서 그랬기 때문에 이 노래는 광주 민중항쟁을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고, 그리고 이들의 영혼을 위한 노래에서 광주 민중항쟁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이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다시 다잡게 하는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다시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조금 더 자세히 자신과 만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화신이 된 사나이 이한열, 가장 지금 다루는 분 중에서 어린 나이에 산화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순에서 태어났고 광주로 어릴 때 이제 아버지의 발령지를 따라서 광주 지산동으로 이사를 와서 지산동에 지금도 이한열이 살았던 그 집의 공간과 안에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한열이 썼던 책상, 의자, 그 방도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요. 동송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진흥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동아리 활동을 했고, 서울대에 떨어지고 연세대학교에 재수를 해서 입학을 했는데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 충격을 받게 되지요. 왜? 광주 민중항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대학에 가서야 그
그걸 알게 된 거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시기에 다닌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입 밖에 꺼내지 않았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족들이 당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발언한다는 건 굉장히 불온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침묵 속에 고요 속에 있었던 도시. 그래서 김원중이라는 가수가 바위섬이라는 노래를 또 부르게 됐고 그게 또 한동안 대중가요로서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연장에서 광주는 고립된 완벽한 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모르고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대학 가서야 그런 현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책을 또 많이 하게 되죠. 이한열을 주제로 삼은 영화 1987 화면입니다. 이한열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민주를 위하여, 자주를 위하여, 이 땅의 인간 해방을 위하여 새벽 찬 이슬에 젊음을 삼킨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아실 수 있겠죠. 5월 29일 날 쓴 글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에 쓴 글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비망록 제일 아래쪽 오른쪽 하단만 보겠습니다. 비망록 마지막 페이지 첫째 줄 빨갛게 그어진 주검. 비망록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줄 이것은 나의 미래. 자, 사후에 발간된 유고집이지만 이미 이때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지 않았나. 자, 소름 돋게 하는 글입니다. 어스름한 한밤의 가느다란 소리. 아,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녀의 이름은 비망록. 자, 그녀라고 지칭하긴 했지만, 네, 이 젊은 어린 이한열의 마음이 얼마나 안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의 친구들입니다. 동성중학교 친구 배우 박철민. 네, 두 사진은 그리고 오른쪽에는 배우 우현,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은 배우 안내상, 가운데 이한열 열사의 이 영정을 들고 있는 사람은 네,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그의 삶은 불꽃 같았죠. 22살의 어린 나이에 최루탄 파편을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지만 그는 노태우에게 6.29 선언이라는 이걸 발표하겠죠.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바꾼다 라고 해서 직선제를 이루게 만들게 한, 그리고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에 큰 방점을 찍게 한 사람이 이한열이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인물입니다. 광주의 변호사 홍남순. 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능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밀항을 했고 일본의 사립학교 상공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앞에서 유학했었던 허백년도 온갖 어려운 그 허드렛 일, 힘든 일을 하면서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역시 홍남순 변호사도 공사판 일용직으로 그리고 고물장사 하면서 학비를 조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제과, 이제 법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법과 제도 그 학교를 재학을 했고요. 돌아와서 네, 관청, 주요 관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네, 실무고시에까지 합격해서 법관이 되게 되죠. 그리고 민중항쟁 수습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70년대도 이미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역할도 많이 했고 70년대에
하면서 거의 아까 우리가 이돈명 변호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돈명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이 서울에 있었고 홍남순 변호사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집에다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중항쟁 수습위원으로서 요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은 정동연, 김종배, 박남선, 그리고 박노정, 배용주, 이 사람들이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무기징역을 자, 어른들은 좀 아시는데 정상용, 허규정, 윤석유 이런 사람들은 무기징역이 내려졌죠. 자, 홍남순 변호사는 수습위원으로 활동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요. 자, 요거는 그 전에 활동했었던, 제가 판사로 임명돼서 법관으로 활동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야 민주화 운동의 투쟁의 길로 들어서서 활동했었던 내력들입니다. 이것도 멈추고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멈추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려워서요. 자, 인권 변호사란 그냥 힘없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한테는 힘이 된다. 그런데 인권 변호사로서 수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변호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치범의 숫자가 93명. 정식 수임한 거. 그렇지만 실제로 변호 활동을 하는 것은 930명이 훨씬 넘다. 거의 민주화운동을 했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의 변호 활동을 그것도 무료로 많이 했다. 자, 그래서 아래 보면 노인네가 다들 미쳤다고 했다. 서울이건 부산이건 내 돈 들여가며 뛰어갔으니까. 그러나 한 번도 고달프거나 짜증나진 않았다. 시국의 물줄기를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정의의 작은 불씨라도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네. 그러니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지 않는, 네, 인권을 수호하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았다. 소설 쓰는 송기숙, 그리고 광고 출신의 시인 조태일,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들의 변호 활동을 위해서 빠지지 않았다.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변호사의 자격이든 아니든 그 자리에 방청석에든 늘 그가 있었다라고 다들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8년에 이건 송기숙 전남대학교 교수이자 소설가로서 있었던 송기숙 변호사 등 여러 대학 교수들이 이제 함께 잡혀갔었던 사람들, 그 한가운데 홍남순 변호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홍선우 변호사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80년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최후의 진술입니다. 나는 살만치 살았다. 저기 있는 분들은 불의에 한가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또 청년들은 무슨 죄가 있어? 다 석방해야 한다. 나는 법조인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 수습위원 활동을 불법으로 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불법이 아니야. 나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나 살만치 살았어. 그러니까 저 친구들 다 내려주고 난 감옥에 있겠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 그의 꼿꼿함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오른쪽 이미지는 변호사 활동을 했었던, 그리고 집이기도 했었던 공간입니다. 이건 광주시에서 5.18 유적지로 지정되어 있고요. 자, 관리는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훈장, 마지막까지 광주를 지켰던 홍남순 변호사에게는 국민훈장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의 꼿꼿한, 광주를 끝까지 지키고 떠나지 않았던 변호사 홍남순, 그에게서는 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광주의 근대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들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학관이라는 건물입니다. 흥학관은 최명구라는 사람이 광주 지역사에 기증한 건물입니다. 지어서 기증한 건물이에요. 근대 광주 정신의 터전이 되었던 곳입니다. 최상현, 최명구, 최상현이 아들이 먼저 돈을 조금 기부를 하니까 아버지 최명구가 큰 돈, 10,000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신보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호남 최초의 공공자선사업가, 자선가.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서 일어났던 많은 역사적인 일들, 이걸 살피면 우리는 독립운동가 최명구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흥학관은 민족운동의 근거지였습니다. 야학이 열리고 여러 많은 단체가 조직되어서 이곳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을 했고요. 시대를 끊임없이 돌파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이걸 근거지로 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교육이 이루어졌던 곳이고 광주고보 학생들한테 무기저항을 내리자 모든 도민, 학부형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바로 흥학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의 자식들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간이학교 등이 열리기도 했고요. 유학생들이 일본이나 서울로 유학 갔던 학생들이 방학이면 돌아와서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또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강습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민회, 아고라, 광주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여기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진단하고 결정을 내렸던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두고 최명구라는 분이 기증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국민구제연구회입니다. 앞에서 제가 다 생략하고 돌아왔지만, 여기까지 왔지만, 최흥종, 최원순, 그리고 제 최흥종의 동생이었던 최영욱, 이런 사람들이 광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바로 국민구제연구회인데, 광주 천변에 있었던 집을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물론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었지만 아무 예고도 없이 다 뜯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게 된 거죠. 일명 거린 신세가 된 겁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국민구제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이 내려오니까 최흥종, 최원순 등이 또 만납니다, 직접. 그러니까 총독부의 최고 수장이었던 총독이 해결해 주라고 당시에 광주 군수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걸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겨울이 닥쳤는데도 그들이 살 집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 집을 국민구제연구회가 십시일반 모아서 겨울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집을 거처를 한겨울을 피할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가 광주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공동체. 자, 80년 5월에 광주 공동체 이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광주에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과 광주의 부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애썼던 근대 도시 광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체가 개요구락부가 있었습니다. 민족 문제, 사상 문제를 고민해서 그리고 서울에 많은 유명 인사들을 불러와서 강습을 할 수 있도록 했던 단체가 바로 이 개요구락부입니다. 그리고 개요구락부는 또 이 법원 앞에 이 방청객들이 모여있는 개요구락부의 활동 플러스 또 하나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많은 학생들이 잡혀가고 정학당하고 퇴학을 당하자 광주의 많은 시민들이 직접 법원에 이렇게 방청객으로 찾아가서 판결을 내릴 때마다 항의를 하는
자, 불의에 한가하는 모습들을 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0년 5월 광주의 시민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많이 본 하나의 장면 일터인데 근대 도시 광주에서부터 80년 광주까지 광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들의 삶에서 광주 정신이 무엇인지 제가 가장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 정신, 이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모든 걸 투신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개인을 위한 삶보다 모두를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광주시가 내세우고 있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내세우고 있는 앞에 수식어로 붙이고 있는 요걸 생각하시면 광주 정신은 무엇이다 라고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물음에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하시기를 고대하고, 그리고 함께 또 만나는 장에서 그 답을 여러분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세세하게 개인의 모든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